안녕하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번에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를 만큼 재밌게 들었다고 해주어서 주변의 반응을 믿고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양아를 키우는 아이 엄마예요. 저랑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교제를 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20대 시절 초반 결혼이 이른 것이지만 그때는 이른 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격리로 일하면서 소소하게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의 반대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은 잘 나가는 의사에 어머님은 유명한 정치인 딸에 시댁 식구들이 다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제 남편이 시댁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던 거죠. 남편도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받은 상처로 꽤나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자고 마음을 먹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결국 어머님은 자포자기 하셨고 아버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면 아이 무조건 3명 이상 낳자? 나는 다둥이가 그렇게 좋더라. 알겠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아이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선생님, 제가 자연임신하려고 1년 동안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어서요. 혹시 저한테 이상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자궁 내막이랑 난소 검사도 다 해본 결과 큰 이상은 없습니다. 원인 불명 불임일 수도 있다며 시험관을 권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가 나중에는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시험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배에 퍼런 멍이 365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상조차 성공하지 못하는 여자의 삶은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자존감이 내려갔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나는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행복하자고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그냥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결국 저와 남편은 임신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게 꼬박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마음을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보육원 봉사활동이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봉사, 교육봉사,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댁에선 그걸 안 잊고게 보더라고요. 에휴, 그 고아들 드글드글한 곳이 뭐가 좋다고 하필 봉사를 해도 그런 곳을 가니? 그 뭐니, 라이온스? 거기도 봉사단체인데 잘난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더라. 차라리 거기를 가든가. 어머님, 그런 곳은 회비가 비싸서. 에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라고. 돈 좀 투자하고 잘난 사람들 만나는 게 낫지. 결국 나중에는 비밀로 하고 봉사를 다닐 정도였어요. 너 아직도 고아원 다니니? 라는 질문에 거짓말로 아니요 를 말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입양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한 아이가 저의 품에 꼭 안겨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가야 해서 제가 떼어놓으니 정말 울음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가지 말라고 떼를 쓰는데 그 아이는 이미 체념한 듯 눈물을 참아내는 모습이 저와 제 남편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아까 혹시 당신도 그 아이 생각했어? 맞아. 자꾸 그 아이의 눈망울이 머릿속에 맴도네. 남편과 저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국 마음속에서 아른거리는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아이를 봐왔지만 이 아이는 특히나 총명하고 너무 똘똘해요. 서류 작성하는 것도 시설 관계자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죠. 어머님은 네가 아주 가지가지한다. 속이 터진다 터져. 반대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안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저는 여우 중에 상여우가 되어버렸죠. 저 때문에 본인 아들이 물들어서 헛짓거리 한다면서요. 결국에 저희가 입양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 저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시댁에 가면 저와 제 딸, 그리고 남편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요. 저 같아도 제가 엄마여도 조금은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저에게는 형님이 2명,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딸까지 합쳐서 어머님에게 손주가 5명이었어요. 설날이었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손주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준비했단다. 부스럭거리면서 빨간 작은 상자를 열더라고요. 세상에, 금반지였습니다. 금반지 4개였어요. 손주는 5명인데 반지는 4개. 누가 봐도 제 딸의 것을 일부러 주문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내가 나중에 따로 딸내미 반지 해줘야겠다 싶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차를 대접해서 가족들끼리 차까지 마시고 각자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 어깨를 팍 치더라고요. 몸이 뒤로 휘청일 정도였어요. 내가 살다 금반지가 없어졌다. 며느리 네가 가지고 갔니? 네? 저 계속 설거지하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니 형님들이 달려왔어요. 상황을 알게 된 큰형님은 네 애 없다고 질투해서 훔쳐간 거야? 군말하지 말고 어디다 숨겼어? 아주 반말하면서 부하한테 명령하는 말투로 저에게 취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정말로 아니 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다리가 아파 어머님과 함께 사시는 시외할머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시외할머니는 됐어. 기다려봐. 할머님은 나이는 지긋한 노인네이지만 마인드는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고 젠틀하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시비가 붙으니 정확히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님이
어깨에 검은 청소기 같은 거를 메고 오신 거였습니다. 놀란 저는 이게 뭐예요? 금속 탐지기. 옆집에서 사금 채취하는 이웃 삼촌한테 할머님이 빌려오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거실로 가서 막 탐지를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아휴, 할머니 진짜 지겹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30분 정도 흘러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쓸데없는 쇳조각들한테서만 소리가 나니까 어머님도 할머님도 지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만하시죠.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삐삐삐. 그 순간 금속 탐지기에서 이전과는 다른 크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아버님의 외투였어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 글쎄 거기에 금반지 4개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밥 드시고 약주 한 잔 마신 아버님이 취해서 집을 돌아다니다가 탁자 위에 금반지 4개가 있으니 아이들 돌잔치 때 받은 장롱 속 금반지가 밖으로 나온 줄 알고 주머니 안에 숨겨놓으신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쿨쿨 자고 있었고요. 시 외할머님은 이러니까 이 아들을 함부로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님께 소리를 바락 지르고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안해진 어머님은 자존심만큼은 굽히기 싫었던 것인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절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전처럼 대놓고 제 욕을 한다거나 무안 주는 일은 없었지요. 대신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 집에서는 손주 취급을 못 받으니 엄마인 제가 미안했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 아이는 참 선하고 착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실실 웃으면서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아이였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늘이 날 이쁘게 보고 내게 이런 큰 복덩이를 선물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큰형님은 박사과정 끝내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작은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 아주버님은 다들 사짜 직업이었고요. 그 자식들도 어마어마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등 명문대에 입학했고요. 제 딸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창업을 했고요. 사실 사람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조건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위축되긴 했지만 딸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 아주 큰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의사였거든요. 전문의는 아니고요. 늦게 의대에 입학해서 첫째 형님이 태어났을 때 본과 1학년이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논에서 모내기 하면서 공부하고 정말 발에 차가운 물 두고 얼음 씹어가면서 독하게 공부하신 분이었대요. 그 와중에 틈틈이 아기 돌보고 그러면서 의사가 된 거였죠. 제가 시댁의 극심한 시집살이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과묵하시고 말이 거의 없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아주 편했습니다. 하여튼 가정적인 아버님은 20년 넘게 일하시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쓰지도 않았어요. 땅 투자 사기당한 이후로 더 이상 투자는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의료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시댁에 가면 감사 명패가 엄청 많았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버는데 겸손하고 똑똑한데 잘난 척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봐도 아버님은 과묵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시아버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뻘개진 상태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감정이 추스러진 남편은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갑자기 TV를 끄고 저에게 안방으로 잠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경찰서 갔다 왔어. 뭐라고? 경찰서에 당신이 왜 가? 무슨 일인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보이스피싱으로 21억을 날렸다네. 뭐?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큰 돈을 날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뭐 1억, 2억 이 정도 날리는 것은 들어봤어도 21억, 너무나도 큰 액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의사 일하면서 거의 20년은 모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요즘 수법이 너무 악랄하더라. 아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서 압류가 걸릴 예정이니 따로 법원에서 만들어준 안심 통장에 전 재산을 전부 넣으라고 했대. 아빠가 얼마 전에 상가 산다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그 통장에 넣은 거지. 그리고 찾지 못하게 된 거고, 아빠는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만 말한 거야. 형이랑 누나가 알게 되면 난리 나니까. 세상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거였습니다. 딸이랑 저랑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 어떻게 하냐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 나이에 사기를 당하면 상실감도 장난이 아닐 것이고 배신감도 엄청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는 시댁이었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의사식이나 돼서 대체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답니다. 게다가 형님들도 아빠 바보냐고, 그 돈을 대체 그 범죄자한테 왜 보내준 거냐고 엄청 한심하게 바라보았대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랑 딸은 아버님이 겪을 상실감과 고통에 대해서만 공감을 했는데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은 그저 돈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하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대요. 어머님은 화병이 나서 얼굴도 보기 싫다며 작은 다락방에서 아버님이 살게 했고요. 그나마 그 사형제 중에서 가장 순한 제 남편이 믿을만하니 함께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거라고 합니다. 어머 여보, 아버님은 좀 괜찮아? 그러게,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 아빠 쉽게 무너지는 사람 아니니까. 다행히 경찰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고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서 전문 수사팀에서 대응을 했나봐요. 바로 통장 압류 걸고 1,000만 원 이상 인출하지 못하게 통장을 설정해 놓아서
공범을 찾을 수 있었고, 돈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의 전부를 찾지는 못했지만요. 하지만 그게 꼬박 1년이 걸렸어요. 나 피해 당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전 재산 날렸어요. 이렇게 호소를 해도 경찰은 각종 범죄가 수도 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돈을 바로 찾아줄 수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가족들은 아버님과 점점 멀어졌고, 돈을 찾은 이후에는 저와 남편 둘 다 이제는 아버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일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딸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할아버지가 걱정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은 쭈뼛거리면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내가 친손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할아버지한테 마음이 간다면서요. 할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시고 현명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실 거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내미 공부하는 거에 더 집중하자. 알겠지? 저는 대충 아이의 요구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진 거죠.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지 못했지요. 부재중이 글쎄 10통이 넘게 온 겁니다. 바로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당장 아심병원으로 와. 당장.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심병원으로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빨리. 딸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서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 딸이 크게 아프다고 해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딸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어요. 딸이 아픈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들은 충격적인 소식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뭐라고? 알고 보니 시아버님께서 작은 다락방에 문을 청테이프로 다 막고 거기서 번개탄을 피운 거였대요. 어머님은 낮 시간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집을 나가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그걸 알고 다락방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엄마보다 빨리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나 할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로 걱정되어서 매일 아침에 안부 문자 보냈거든.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손주들에게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나봐요. 잘 지내냐면서요. 외로웠겠지요. 시아버님도요. 그런데 제 딸을 제외한 나머지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이제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건지 다들 싸늘하게 답장을 안 했더랍니다. 추석이면 항상 북적하게 손주들이 와서 절도 하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며 큰 우울감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우울증에 정신과 다니면서 약 처방을 받고 속으로 삭히면서 살았던 겁니다. 유일하게 문자에 답장을 한 손녀가 제 딸이었던 거고, 할아버지의 힘듦을 눈치챈 딸내미는 매일 아침마다 할아버지, 진지는 드셨어요? 몸에 기운 없다고 해서 밥 먹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되어요. 아시겠죠?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강에 가보니까
코스모스도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오늘 꼭 산책도 하셔요. 영양제도 꼭꼭 챙겨 드시고요. 하루를 여는 긍정적인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이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 남편도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제 딸이 중간에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들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오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그날 딸의 꿈이 너무 이상했대요. 그날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검은 색깔 모자를 쓴 남자가 내 손에 있는 인형을 막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뺏어가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삿갓을 쓴 아저씨가 정말 뺏어가지 마? 나한테 묻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이 탁 떠지면서 꿈에서 깬 거야.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승사자가 꿈에 나온 것 같았어요. 딸 손에 들려있는 인형은 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상징한 것 같았고요. 너무 불안해서 새벽 일찍부터 할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잘 주무셨냐고요. 잘 잤다고 답장이 왔지만 아침 잘 드시고 오늘 꼭 운동도 하시고 행복한 생각도 하시고 즐겁게 지내셔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안부의 문자를 보냈지만 그 문자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시간 뒤에 우리 손녀, 천사 같은 손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미안하다. 딱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애정 담긴 문자잖아요. 그런데 딸이 보기에는 마치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인 것 같았답니다.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를 않았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 집에 간 거였대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쾌쾌한 냄새에 바로 직감을 하고 다락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답니다. 문도 잘 안 열려서 발로 차고 문고리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문을 딱 여니 연기가 팍 나면서 수면제를 먹은 할아버지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죠. 바로 몸을 흔들어서 할아버지를 깨웠지만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라서 119를 불렀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이 와서 시아버님을 모셔갔고 뒤따라서 딸도 아심병원에 간 거죠. 그래서 엄마인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지만 저는 일정이 있어서 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산소 치료와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은 아버님은 일주일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놀란 시어머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달려와서 서로 병문안을 하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아버님은 전부 거절했어요. 저와 남편의 면회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딱 1명, 제 딸만 들어오게 했어요. 딸은 1달 넘게 일 끝나고 바로 할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단독 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시어머님과 형님은 이렇게 아빠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어머님도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냥 미웠지.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건데.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빠가 돈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받을 재산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빠한테 홧김에 소리 지르고 딸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다들 뒤늦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오직 제 딸만이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만 보고 대했던 겁니다. 아버님은 기적처럼 몸에 큰 이상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손녀따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하셨더라면 아버님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뇌의 산소 포화도가 엄청 떨어져서 저희도 미래를 보장하기 힘든 상태였거든요. 하여튼 손녀따님이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친손녀가 아니라고 입양한 애라고 하면서 매일 무시하고 대학도 안 가고 가방끈도 짧다면서 엄청 무시를 했는데, 그런 아이가 아빠, 남편을 살렸으니 말이죠. 퇴원을 한 아버님에게 시댁 식구들이 가서 전부 사죄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돈동거리면서 괴물로 커왔던 것 같다면서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딸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그런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되어요, 할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우는 제 딸의 손을 잡으며 시아버님은 소리내어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아버님께서 그리 우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슬퍼도 절대로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아버님이었는데, 넓은 집에서 아버님과 제 딸이 우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니 다들 눈물바다가 되었네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손녀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인정하마. 다른 손녀딸, 손주만큼 너도 내 손녀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에게 모질게 굴고 금반지 사건도 너희 엄마를 무시하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구나. 사과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형님과 아주머님도 저와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였어요. 그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정말 인생의 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람을 보면 끔 나누기 바빴던 어머님은 지난날의 과오를 모두 반성하고 저와 함께 주말마다 보육원으로 봉사를 나가십니다. 심술궂게 살아서 이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된 것 같다면서요. 돈이 있으면 항상 모으고 남들한테 절대로 베풀지 않았던 어머님은 이제는 항상 손에 선물을 가득 사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버님에게도 사랑한다며 애정 표현도 해주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따로 저에게 사과도 하시고,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들 시댁 식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상처를 극복하시고 지금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댁에서 눈엣가시였던 제 딸이 금반지를 훔쳐갔다고 오해를 받은 저와 제 딸이 이제는 가장 이쁨 받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사람의 진심은 통하나 봐요. 딸에게 1등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쳤었는데 그 보람이 이제야 느껴지네요. 요즘 현대사회는 경쟁이 심하고 누가 더 잘나고 이쁜지 따지기 바빠서 삭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제 딸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답니다. 명문대를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집안이 좋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미움도 받으면서 서러웠던 적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저는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네요. 앞으로 남은 삶이 길진 않지만 제 손이 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꽤나 큰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믿어주고 이쁘게 말썽 피우지 않고 잘 커준 제 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람아, 우리 딸 보람이 덕분에 할아버지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뿌듯해 우리 보람이 때문에.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보람이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는 항상 너의 뒤에서 응원할 거고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알겠지?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으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감정들, 순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응원한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즐길 것도 아직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나날들이 미래에 펼쳐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